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이종식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 파킨슨 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파킨슨 병에 대한 속설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외래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늘 받던 질문,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있는, 잠깐만요. 이제 흔한 질문, 물론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환자들은 특히 파킨슨병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다, 이제 아주 이런 말들을 해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이거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이거는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제 그런 아주 고약한 말이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 그래서 첫 번째 증례를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제 말을 끊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중간에 질문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64세 남자, 먼 남쪽 지방에서 온 분이고, 이분은 1919년 6월에 행동이 느려지고 둔해지고 몸이 앞으로 굳어졌다. 글씨 쓰는 것과 손으로 글씨 쓰기 그리고 젓가락질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손가락이 둔해서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우측 손에 떨림이 있다. 얼굴 표정이 감소하였다. 그래서 19년 8월에 대학병원 진료 후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1년 동안 약을 복용하였는데 증상이 전혀 호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본인 신경과 외래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자는 마도파가 무슨 약인지 알죠? 100ml 하루에 3번 먹고 있었고, 미라펙스 소방정 0.75mg 하루에 2번. 그리고 모틸리움은 이제 부작용 막아주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3번도. 신경과적 검진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이제 신체 검사 비슷한, 신체 검사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툴을 써서 파킨슨의 증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얼굴 표정이 감소하였고 말소리가 작고 느렸으며, 서동이라는 건 동작이 느린 거를 말하죠. 동작이 느리고 우측이 2점이란 최고로 느린 게, 늦어서 전혀 못하는 게 4점, 정상이 0점, 그런 스케일인데 그중에 한 2점 정도 좀 눈에 띄게 느린 거죠. 좌측은 1점. 근경축은 몸이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파킨슨 증상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측이 2점, 좌측이 1점. 선자세로 앞으로 구부정해졌고 걸음이 느리고 종종 걸음을 걸었다. 이것만 봐서는 이제 파킨슨 증상이죠. 근데 FPCIT 펫이라는 거는 이제 사진인데, 파킨슨 병은 이런 펫에 의존을 합니다. MRI는 밑에 있는 MRI 사진, MRI는 정상으로 나와요. 파킨슨 병은 MRI 가지고 진단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찍은 이제 사진인데, 보면은 이쪽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뇌를 수평으로 자른 단면도이고, 이것은 앞쪽 얼굴 쪽이죠. 이건 뒤쪽,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이거는 이제 도파민 세포, 기저핵이라는 부분인데 기저핵에 도파민 세포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여기는 많이 줄어져 있죠. 이제 이걸 보고 환자는 파킨슨병 진단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왜 파킨슨병인데 파킨슨 약을 먹고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거 CIT 펫으로 파킨슨병으로 확인이 되었는데도, 가장 큰 원인은 용량이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용량이. 그래서 용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mg짜리 한 알 반, 일주일 간격, 하루에 3번 먹는 걸 일주일 간격, 일주일 후에 2알. 그 다음에 2.5, 2.5. 그럼 이 용량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환자 증상과 그걸 보고 대충 그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는 먹어야 증상 호전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00ml, 2알 아니면 2알 반일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고서는 200일 때하고 250일 때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제일 좋은 걸로 나중에 이제 좋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고, 미라펙스는 그대로, 가나칸도 그대로, 그리고 3개월 후 외래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봤을 때 환자는 처방대로 마도파를 점차 증량하여 250mg을 하루에 3번까지 복용하였다. 마도파 증량을 하니까 증상이 호전되어서 거의 정상에 가까웠다. 증상이 거의 느끼지 못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쯤 해서 마도파 2.5, 마도파는 이제 그 속방저석이 흡수가 빠른 이제 흡수가 빠른 포맷이고, 그리고 이제 퍼킨 서방정으로 이제 바꿨고, 이제 환자한테는 2알 먹을 때하고 2알 반 먹을 때하고 언제가 더 좋았냐 이제 물어봐요. 물어봐서 2알 반 먹을 때가 더 좋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2알 반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약을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길게 보는 거죠. 이제 6개월치 이제 처방을 해주고. 자, 이거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는 많은 이유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환자 용량이 약의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진단상에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증례는 필요 용량보다 적게 복용하여 증상 호전이 안 되었던 경우이다. 그래서 레보도파 약물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이건 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조금 먹느냐? 그 부작용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선전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워서 약을 의사도 많이 쓰기를 꺼려하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용량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전혀 약의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약에는 어느 정도 먹어야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용량의 범위가 있는데, 그런 마도파 같은 경우는 100ml에서 200ml 사이겠죠. 그 정도 사이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치료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종식. 네, 무슨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를 치료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용량은 환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다 똑같은 용량을 먹는 게 아니고 봐서. 그래서 그리고 병의 중증도 초기냐 뭐 중기냐에 따라서 필요 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은 환자마다 파킨슨 약에 대한 치료 효과를 측정을 하고 약을 처음에 주고,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줄 수는 없어요. 아주 소량을 주고 소량부터 아까 하는 식으로 조금씩 증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측정하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범위, 그것이 치료 범위죠. 치료 범위에서 약의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는가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그 자리 안 피하고 있어. 이산 그거에 있어.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해보소. 그 자리 좀 피하는. 자, 두 번째 증례는 66세 남자로, 역시 먼 남쪽 지방에서 온 분이고, 이분의 경우는 참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2014년에 증상이 처음 시작했어요. 왼손이 느리고 왼팔이 뻣뻣해지고 걸을 때 왼팔을 흔들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정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또 걷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발이 좀 뻣뻣하고 그러면 일단 정형외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그 지역 큰 병원에 정형외과로 가서 목 척추 MRI를 찍고서는 척수가 압박, 그러니까 그 척수가 압박이 되었더라. 그 척수가 그 뭐라 그러죠? 내가 그 척추 수술을 받고, 근데 받았으나 걸음걸이는 좋아지지 않고 점점 팔도 좋아지지 않고 점점 온몸이 뻣뻣해지고 느려졌다. 2017년에는 왼팔뿐 아니라 왼다리도 느려져서 걸을 때 왼발까지 끌게 됐습니다. 왼팔에만 있었는데 왼쪽 다리에도 이제 증상이 퍼져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다리도 점점 왼쪽하고 비슷하게 되어갔어요. 느리고 뻣뻣하고. 온몸 전체로 다 뻐근하고 경직된 느낌이 심해졌다. 병이 좀 점점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움직일 때 상체가 앞으로 숙어지고 허리가 뻐근하다. 말도 어둔해졌다. 그런 이러한 증상들이 점차로 심해져서,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척추술까지 받았는데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병원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이제 침치료, 물리치료 이제 그런 걸 막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효과는 없었고. 이러한 증상들이 점차로 심해져서 작년 1월에는 보행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잘 넘어지고, 옷 입는 것도 씻는 것도 매일 그 날마다 하는 일들, 그런 것도 불편하게 되어서 거의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그 본원 병원에 방문하여서 거기서 처음으로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증상이 시작한 6년 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그러면 이 환자가 파킨슨병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의사가 이제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그 신경과적 검진, 뉴럴로지컬 이기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환자한테 여러 가지 이제 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일단 얼굴 표정이 보니까 없고, 목소리가 낮고 높낮이가 없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아주 속삭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손에 떨림이 있습니다. 안정 떨림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때 떤다는 얘기예요. 수전증과는 달리 수전증은 뭐를 들고 있을 때 떱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 떨어요. 움직이면은 떨림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매우 느렸고, 왼쪽은 3점이면은 뭐 거의 무척 느린 거죠. 오른쪽은 2점. 몸이 팔다리가 엄청 뻣뻣해가지고 근경축이 심한 겁니다. 왼쪽은 3점, 오른쪽은 2점. 4점 만점. 4점이면 뭐 뻣뻣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3점이면 움직이는데 힘을 많이 가해야만이 겨우 움직이는 정도. 일어선 자세에서 몸이 앞으로 수그러져 있고, 걸을 때 폭폭이 자꾸 느리다. 균형이 좋지 않아서 자꾸 넘어질 듯 하는 거, 옆에서 붙잡아줘야만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인상적으로 이건 파킨슨병이에요. 파킨슨 증상.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증상이 6년 전에 생길 때부터 점차로 진행되어 왔으니까, 나빠져 왔으니까 진행되는 병이죠. 그래서 약을 처음에는 반알, 하루에 3번에서 7일, 그 다음에 한 알, 그 다음에 한 알 반, 2알. 사실은 2알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2알까지만.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 제일 심한 게 구토증, 오심, 구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빈속에 먹지 말고 식후에 먹으라고 그러죠. 빨리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목에 술까지 받았고, 6년 동안 진단도 못 받았고, 그래서 또 거리가 먼
지방에 사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런 몸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입원을 보냈습니다. 입원을 보내가 입원해서 검사도 하고 약 용량도 조절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입원을 3개월 후로 예약이 돼서 예약하고 일단은 약 처방을 주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환자는 처방한 대로 마도파를 점차로 증량해서 그 최종 용량 2알을 하루에 3번 복용한 데까지 증량을 하였습니다. 마도파를 복용하니까 뻣뻣한 몸이 다소 부드러워지고 느리던 동작도 조금 빨라졌다. 환자는 거의 누워 지냈다고 그랬죠. 누워 지내다가 마도파를 복용하면서 비로소 걸어 다니면서 화장실도 좀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당시 신경과적 검진을 하면은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좀 좋아졌고 목소리가 좀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 들어가서 안정 떨림증은 없어졌고 동작이 느린 게 조금 좋아졌고 그러나 여전히 근경축이 심했어요. 조금 좋아지긴 했으나 일어선 자세에서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증상도 좋아졌고 중종걸음이 좋아졌으나 아직도 정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3분의 1 정도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좋아져서 아직 약이 더 필요한데 그런 경우. 그래서 이 환자 CIT 도파민을 펫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정상인이에요. 정상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죠. 파킨슨병이 처음 증상이 나타나서 바로 CIT를 찍으면 한 반 정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 환자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아주 심한 상태,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MRI는 정상, 이건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진행된 그런 정도의 파킨슨 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파킨슨 병이 아니고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의 병이 있어요. 그런 범주의 병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닐까 해서 찍어봤던 것이고 이 정도면 이제 파킨슨 병으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3,36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 용량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이걸 203번이면 600ml 주고도 이 정도밖에 좋아하지 않으니까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 이제 더 푸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300ml 3번에서 400ml 3번. 그 다음에 아마타딘 주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파킨슨병이 심한 환자들한테 급속하게 파킨슨 증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너무 안 좋아서 아마타딘 주사까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 6일 정도 이제 이걸 서서히 올려야 되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올려가지고 한 5, 6일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파킨슨 증상이 완전히 거의 풀려서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정상에 가까워졌고 떨림증은 뭐 없었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서동도 거의 없어져서 동작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다음에 근경축은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왼쪽에도 남아있는 정도. 선 자세도 앞으로 구부정하던 게 완전히 펴졌고 걸음걸이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비로소 파킨슨 증상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나 400ml를 400에서 다시 300으로 줄였더니 다시 몸이 또 안 좋아서 400으로 다시 올려서 그래서 400ml로 해서 3번으로 복용을 했습니다. 자, 이 케이스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환자는 처음부터 치료를 늦게 시작한 경우죠. 진단이 늦어서. 증상 발현 후 6년째 된 파킨슨병 환자로 진단이 매우 늦어서 치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를 안 받으면 그야말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꼼짝 못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치료를 제대로 하면은 어떻게 좋아지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레보도파에 대한 약은 반응은 매우 좋아서 증상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치료가 되었으나 치료 초기부터 이 환자는 처음부터 쓰기 시작한 게
쓰게서 한 게 입원하기 3개월 전인데 3개월 전에 600을 써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1200mg을 써야만이 비로소 좋아졌고, 아만타딘 주사를 썼으니까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2, 3주 써야 좋아지는 그런 경우에 집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사약도 썼고. 자, 그러면은 파킨슨병에 있어서 치료 시기를 늦추는 거는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치료를 늦추면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심해지면 또 치료 용량이 늘어나게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결국 치료 시기를 늦추면 환자만 더 고생하고, 치료 효과도 L도파 반응도,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썩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치료 시기는 그럼 언제 치료 시작하는 게 좋으냐?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는 경우,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떠는 게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손 떠는 거 보이기 싫으니까 이제 더 빨리 시작하는 경우, 떠는 게 있으면 눈에 띄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60세 남자로 중견 건설회사 이사. 이분은 2007년부터 왼쪽 다리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생긴 거죠. 40대에 파킨슨병이 발병을 했어요. 왼쪽 다리를 끌고 2008년 이듬해에는 왼손을 떨고, 그러니까 왼쪽 다리부터 시작해서 왼손, 그리고 걸을 때 왼팔을 흔들지 않는다고 주위에서 보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08년에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고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는 특이하게도 약 기운이 떨어지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전신적인 통증은 또는 부분적인 통증일 수도 있어요. 다리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파킨슨병에 드물지 않은 증상입니다. 그러고는 2011년부터 생긴 지 4년부터죠. 성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격이 생기면 집착하고 먹고 치면 꼭 해야 돼요. 그거를 못하게 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됐어요. 부인을 밤마다 괴롭히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가 스스로 말은 안 해요. 굉장히 개인적인 사안이고 파킨슨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의식을 또 못 해요. 이 환자는 집은 서울의 서쪽에 있고 직장은 동쪽에 있어서 우리 병원이 동쪽에 있으니까 꼭 혼자 왔어요. 혼자 왔으니까 이게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올 때는 배우자하고 같이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족하고. 그래야 환자가 하지 않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성격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전에는 신중하고 검토한 사람이었으나 자전거를 120만 원짜리 자전거를 현금으로 그냥 턱 사요. 이거 충동구매입니다. 이거 충동적인 행동. 은행에서 대출을 부인과 상의 없이 받아요. 대개 대출하고 그러는 건 부인하고 상의를 하죠. 그런데 그냥 여기저기서 대출을 하고 마이너스 카드를 쓰고 뭐 그런 거. 굉장히 신중하고 얌전한 분인데 뭐 이혼 같은데 뭐 그런 것도 관심 없고 부부관계도 뭐 거의 하지도 않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과 노래방을 다니고 여자들하고 바람을 피우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다 뒤에서 이제 나타난 얘기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환자는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이죠.
핸드폰도 비밀번호를 걸어두어서 남이 못 보게, 특히 부인이 못 보게 하고,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을 다니면서 밤에 늦게 들어오더라. 결국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게 이제 무슨 돈을 가지고 다 썼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투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증권 보면은 굉장히 선물 투자 같은 거, 그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축을 냈어요. 손해를 입혔습니다, 회사에.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잘리고 고발당하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됐죠. 나는 모든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은 진단서를 해러 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진단서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효 소진 현상이 두드러지고 약효인이 빠질 때 통증과 다리 뒤틀림이 심해졌다. 그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의 부작용은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그 CIT 펫은 2008년 처음 진단받을 때 찍은 사진이죠. 한쪽만, 이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정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 증상이 나타나고 이쪽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 자, 이거는 이렇게 그 행동에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은 우리는 글루코스 펫이라 FDG 펫, 이거 포도당인데 이거는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은 뇌의 각 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환자가 보여준 이런 충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풀린 경우 이거는 충동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충동 조절 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이건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기저액 부분에 빨갛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아미노산이나 지방산들은 에너지원을 안 쓰고 오로지 포도당만을 씁니다. 설탕 성분이죠. 그래서 포도당을 주입하면은 뇌의 활동도에 따라서 포도당을 흡수를 합니다. 뇌세포들이. 그래서 흡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색깔을 보이게 됩니다. 빨간색이 활동이 좋은 거예요.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기저에게 보이는 부분. 자, 이 환자의 경우는 이게 기저액인데 요거를 이제 카데이트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이 부분을 림빅 지역이라고 합니다. 번역하자면 변연체, 뭐 결국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래서 이쪽이면, 그러니까 파킨슨병은 비단 운동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의 변화, 꼭 정신과적인 문제죠. 정신적인 증상도 나타나는 거를 이제 드물지 않다 이제 이게 한 10에서 12% 정도 나타나요. 운동 증상 같은 거는 이제 그 약교 소진이라든지 불수운동 같은 거는 이제 50% 이상에서 나타나고 이 환자처럼 40대에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비율이 많습니다. 파킨슨병 일찍 생기고 특히 40대에 생기고 남자인 경우 이런 충동 조절 장애가 적지 않고 이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바람 피지 돈 함부로 쓰지 그러니까 부인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병원에다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경우처럼 나중에 알게 되고 깜빵에 들어간 후에야 알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찍 나타난 경우는 더 자세하게 꼬치꼬치 물어보죠. 이런 게 없는지. 환자가 숨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병원에 올 때는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하고 같이 오라고 하고 배우자가 같이 오지 않으면 전화로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배우자한테. 이상한 행동 안 하느냐.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화살표에서 본 것처럼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활동도가 굉장히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병이 아니고 정신병, 그죠? 정신병이 아니고 파킨슨 환자에 나타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파킨슨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치료 부작용입니다. 약을 안 먹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죠. 그러니까 약을 안 쓸 수는 없고 약을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도 알아야 됐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동작에 관련된 증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도 흔하다. 신경과 의사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정신과한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병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은 파킨슨병 때문에 그런 거고 파킨슨 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지만은 신경과 의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이 약 저 약 복잡하게 쓰지 않게 됩니다. 정신적인 증상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이런 충동조절장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40대 파킨슨 환자들이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주된 원인은 이 부작용이 제일 큽니다. 충동조절장애는 약물, 특히 도파민 효용제라고 하는 류키비라든지 미라펙스 같은 약들의 치료 부작용으로 마치 정신과 질환인 과대망상하고 비슷해요.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물론 약균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사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그런 증상이 비슷하고 약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그건 꼭 흡사, 마약 중독과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약균이 있을 때는 아주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약균이 떨어지면 아주 비참해져요. 그래서 약에 대한 약을 끊임없이 집착을 합니다. 사실 파킨슨 환자에 있어서 레보도파, 도파민 약은 정상인들이 마약으로 쓰는 코케인이나 필로폰 같은 거하고 양리작용은 동일합니다. 단지 마약은 정상인한테 써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레보도파는 파킨슨 환자의 경우 도파민 세포가 없어져서 그런 환경에서 레보도파를 쓰면은 이게 정상인이 도파민 마약을 쓴 것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부작용은 일찍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번 뇌에 쩌르면은 이거 벗겨내기가 이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예방적인 치료를 하면은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정신적 증상들은 환자나 가족들이 파킨슨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파킨슨병은 덜덜 떨고 움직이기 느리고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도 또 쉬쉬해요. 또 뭐 바람 피고 돈 함부로 쓰고 그런 거니까 뭐 이렇게 결코 그 내놓기가 좀 싫은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이건 꼭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의사가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환자뿐 아니라 가정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40대 남자가 가장 이런 부작용이 많고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남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병의 증상인지 치료 부작용인지 알지 못하고 저 사람 성격이 변했다. 미친 사람 같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파킨슨병에 대한 속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파킨슨병은 불치병이다. 파킨슨병이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저 말이 고약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환자의 치료 의지를 꺾어버리는 말이거든요. 아주 고약한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고혈압이 불치병이라는 거 똑같아요. 당뇨병이 불치병이다. 아, 세상에 당뇨병 환자한테 이 병은 불치병이요.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파킨슨병은 어디 안 가거든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불치병이라 할 수 있으나 파킨슨병의 증상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당뇨병에서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혈당이지 당뇨병 자체는 아니죠. 혈당을 치료한다. 고혈압 환자들한테 고혈압이 왜 생기냐 원인을 제거하면은 한 번 치료하면 약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되죠. 원인은 모르죠. 단지 혈압을 낮추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돼요. 고혈압 약이 그렇죠. 당뇨약이 그렇죠. 파킨슨병도 마찬가지. 파킨슨병의 증상은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증리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좋게는 해줄 수 있으나 약은 평생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약은 끊임없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정기적으로 다녀야 된다. 두 번째, 파킨슨 약은 증상을 좋아지게 하지 않고 진행을 늦췄다릅니다. 거짓말이죠, 이거. 파킨슨 약은 진행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합니다. 병은 계속 진행해요. 도파민 세포는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나 증상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세포가 적어져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서 도파민을 주면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도파민은 뇌의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호르몬이라 갑상선 호르몬, 무슨 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뭐 그런 것들, 무슨 수술 후에 호르몬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약으로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호르몬 부족 증상들이 해소가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 파킨슨병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므로 외부에서 도파민을 공급해 주면은 그 부족 증상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단지 충분히 보충해 줘야지 부족하게 보충을 해주면은 그거는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죠. 내가 말한 치료 용량이라는 거는 도파민 레벨을, 뇌의 도파민 레벨을 정상에 가깝게 해주는 용량,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은 먹었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파킨슨 약은 부작용이 많으므로 가능하면 늦게 시작하고 적은 용량으로 복용해야 한다. 파킨슨 약의 부작용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환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해결할 문제고, 의사도 파킨슨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해야 하는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약을 줄 때 가능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약을 조합해서 줍니다. 그래도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을 시작할 때부터 부작용 나올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단 약을 쓸 때는 증상을 좋게 해주도록 치료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찾아내가지고 다시 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약으로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게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은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약으로 치료하기가 힘든 경우 타겟책으로 나온 치료 방법입니다. 어쨌든 치료는 가능합니다. 부작용이 심해도. 파킨슨병은 종국에는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치매로 된다. 이것도 아주 그냥 절망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돼요. 사실은 아까 두 번째 증리에서 본 것과 같이 6개월 만에 6년 만에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됐죠. 치료를 받으면은 괜찮다. 파킨슨병은 암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죠. 가만두면은. 파킨슨병은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서브타입이 A형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증상이 사람마다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종종 걸음으로 뭐 거칠을 못한다. 어떤 사람은 손 움직임이 둔하다.
진행 속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만 증상이 있는 채로 10년, 20년 계속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 그런 대로 수명에 영향이 없이 끝까지 그렇게 가볍게 지내는 경우. 약만 먹으면은 약에 잘 반응하고 부작용도 없이 잘 지내는 분들. 겉으로 보면 파킨슨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겉으로 보기에 파킨슨병 환자는 휠체어를 타고 굉장히 덜덜 떨고 그래야 파킨슨병 환자로 알기 때문에 모든 파킨슨 환자는 저렇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파킨슨병이 치료가 잘 돼서 좋은 사람들은 파킨슨병 환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 데이터가 없어서 실제 파킨슨 약이 나오기 전에 모든 파킨슨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서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한쪽만 있는 사람이 드물지만 있고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다. 파킨슨병이 치매로 된다. 도파민 세포가 없으면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가 않고 불안증이 심해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꼭 치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뭐 치매 반드시 모든 파킨슨병이 치매로 가냐 그건 아닙니다.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말하는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을 또 혼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파킨슨병의 인지장애는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맞는 모로 약은 안 먹고 운동을 그냥 과격하게 할 정도로 하루에 5시간, 6시간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굳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운동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수단이지 이게 치료 수단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파킨슨 환자들은 대부분 불안해하고 왠지 모르게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몸에 그 피트니스라고 그러죠. 피트니스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거지 운동이 무슨 치료수단은 아닙니다. 필요한 거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제대로 주면은 몸이 굳지 않고 풀어지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병은 퇴행성 뇌질환, 퇴행성 뇌질환의 대표적인 3가지 질환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루 게릭병입니다. 다들 좀 심각한 병들인데 파킨슨병은 그 중에서 제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은 파킨슨병의 증상들은 화학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충해 주면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은 지금까지 그 퇴행성 질환의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데 그 모델병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그 치료제 파킨슨병처럼 잘 듣는 병이 없죠, 약에. 그리고 세포 옛날엔 태아세포를 이식까지 했죠. 도파민 나오는 세포 이식해서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성공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좋은 질병 모델로 지금도 그러니까 파킨슨병에 들으면은 파킨슨병에 듣는 치료제라는 거는 진행을 막아주는 거. 우리 진행을 막아주는 치료제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 병을 개발하는데 파킨슨병이 좋은 모델이고 이것이 좋으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병, 류게릭병도 유사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파킨슨병은 절대로 치료가 잘 되는 병이고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잘 치료하면은 평균 수명대로 지낼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